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오늘 그 전모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정한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이른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 실질적인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는 의회 절차가 좀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이 의회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얼마나 그 물리적인 절차들을 서두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이 셧다운은 종료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단어 자체는 좀 익숙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셧다운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사실 말 그대로 셧다운 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셔터를 내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죠. 예, 네. 정부가 정부가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면 완전히 정부가 완전히 닫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그 우정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편 배달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수 분야. 그러니까 정부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아주 필수적인 분야, 절대로 단 1초라도 다쳐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시적으로는 닫아도 불편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정 분야는 그 자체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셧다운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필수 분야는 일단 셧다운을 하게 되면 임금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셧다운이 풀리면 그 월급을 이제 소급해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필수 분야로 분류된 분야들은 아예 그냥 무급 휴직을 보내버린 거거든요. 무급 휴가를 보내버려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 만큼은 월급을 받을 수 없는 네. 이런 체제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셧다운이 풀리고 나면 정부가 뭐 정상 참작을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금을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지난 40일간의 임금을 반드시 다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정부하고 의회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일부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드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의 어떤 결정적 차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와 미국은 일단 헌법 시스템부터가 사실은 좀 다르죠. 네. 우리는 이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미국은 해양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미국의 의회와 이 정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유럽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러 갔잖아요. 미국에서 식민지를 건설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영국 의회가 세금을 내라고 해서 세금을 영국에다 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식민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에게 의회에서 투표권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우리에게 정치적인 대표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서 미국 독립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태생적으로 민감한 나라예요. 이 세금은 국민의 대표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관한 것은 무조건 의회 소관입니다. 네.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의 정신이 다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강한 나라고요. 정부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죠. 우리 전통적으로 네. 정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정부가 멈춰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안이 이 1월 1일 밤 이게 자정까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준예산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준예산입니다. 이것이 정식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에 있었던 예산안을 근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꼭 필수적인 분야에 한해서 쓰긴 하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지난해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첫날부터 멈춰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없다. 우리 법은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다. 네. 뭐 다른 나라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뭐 비교해서 뭐 가치 판단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미국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셧다운을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우리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셧다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는 하루하루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외교 안보의 문제, 뭐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한미군이 와 있고 한미 동맹에 의해서 이 안보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 밖에도 이제 우리 경제 시스템도 역시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 그 질서 속에 편입돼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어느 시대에 따라서 더 세계화가 더 진전돼 있고 요즘처럼 국가별 장벽이 더 높이 세워지고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세계 금융 통화 시스템 체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세계 금융 통화 시스템과 무역 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무역 결제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달러를 기초로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인데 이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국 정부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제 주식시장을 봤잖아요. 네. 주식시장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됐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주가가 급등하는 네. 이런 영향을 받고요. 그 밖에도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미국의 이제 통관 절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통관이 제대로 돼야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의약품 같은 것들은 검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그렇죠. 것.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우리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못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연쇄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현재까지 이 셧다운의 피해 규모 같은 게 뭐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미국 당국자들이 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미국 의회 예산국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5주간의 부분 셧다운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약 0.1%, 2019년 1분기에 0.2%를 낮췄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전체 GDP로 따지면 약 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6천 원 정도의 GDP 손실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뭐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집계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 소비자의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저께 이제 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 일주일에 약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3천억 달러에 3천억 원의 손실을 미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결국 지난 9월에 미국 의회조사국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의 약 7%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내 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내 총생산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사실은 미국의 가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제 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이 미국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미국 하면은 세계 패권 국가고 뭐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 길거리에 뭐 불황자들도 많이 있고요. 하루하루에 그러니까 그날 현금 손에 현금을 쥐지 못하면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미국 전체 인구의 한 8명 중에 1명이 국가로부터의 이런 의료나 식료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부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물론 뭐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서 물론 값싼 물건을 사다 파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이 의료 보조인데 이게 이제 메디케이드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가난하고 그 어떤 경우에 있어도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해서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 이 교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WIC 그래서 위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크라는 거 W는 woman을 얘기하는 거고 I는 infant 그리고 C는 이제 children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위크 프로그램에서는 누구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도 이 임신을 했을 때 이 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뭐 최소한의 이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미국에. 근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병원에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정부 예산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 물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다 고갈이 돼버리고 나면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것들이 다 멈춰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셧다운의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이 취약계층이 또 안게 된다는 건데 사실 교수님이 셧다운의 가장 큰 쟁점 또한 미국 국민들의 의료복지 시스템, 이른바 이 오바마 케어로 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아프면은 언제든지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정말 사람들 많다는 거 우리 네. 느끼고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이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가봤고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병원에 가봤지만 조그만 병이라고 해도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갈 수 있는 것들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약하고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간다든지 우리는 이가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지만 그렇습니다. 치과 예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픈 다음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고요. 가서 의사하고 얼굴만 보고 오면 일단 뭐 제가 있을 때 얘기지만 100불에서 15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을 주고 와야 되는 거죠. 의사 얼굴만 보고 와도.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저소득층은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저소득층 그리고 흑인들 유색인종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거 하나만은 꼭 바꿔놓고 가고 싶다라고 그렇죠. 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이제 이 오바마 케어라고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 오바마 케어는 결국 이제 저소득층이 거의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전 국민 예. 건강보험이죠. 그게 뭐 돈을 낼 때는 아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안전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안전 사회가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싫은 거죠.
이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 것을 뺏어간다라고 네. 하는데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색인종. 근데 사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트럼프 본인도 조상이 이민자고 지금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이 예산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데드락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에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수정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는 예산안을 직접 보험사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자. 네. 그러면 유권자가 이것을 보험에 쓰든지 아니면 직접 병원비로 쓰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제 수정안이 나와서 일부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의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사실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는 표결은 한 표라도 많으면 이깁니다. 네. 그런데 이 절차법에 의해서 표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상원에서. 네. 그래서 이 어떤 의원 하나가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토론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의석수의 60%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60석 룰인데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본따온 건데 이번에 공화당 의석이 지금 53석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부가 돌아서면서 60석을 채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풀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셧다운인가? 뭐 승자는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셧다운으로 별로 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미니 중간 선거의 결과가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의회가 셧다운을 만들면 이 정치적인 부담을 단기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게 되거든요. 정부 여당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장기화되면 이제 야당을 의식하게 되죠. 야당이 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그런지 세 개의 지방선거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었죠.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가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겨버렸어요. 참패를 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네. 트럼프에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고난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셧다운으로 민주당을 압박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져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어떤 그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우리와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 선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 여파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그 관세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 의회에 이 권한이 있는 세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세금은 의회에게만 권한이 그렇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2심 트럼프가 다 졌어요. 네. 이제 3심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은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이 6명이고 진보 진영이 3명이라서 그렇죠.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 2명만 돌아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트럼프가 임명했던 대법관조차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의 임기는 그보다 더 길고 이 대법관들의 임기는 종신이거든요. 이 네. 사람들이 트럼프를 무조건 추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까지 만약에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이 레임덕 상황으로 조기 레임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주목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정한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